안녕하세요. 부킹의 윤군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업데이트 편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제 출간된 지 이제 10년이 좀 넘었죠. 그리고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판매량을 달성한 공전의 히트작입니다. 천재 사상가인 유발 하라리의 대표작이죠.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에서 사실 정보통신 IT, 이 소프트웨어 시대가 오면서 책의 문화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황이나 불황이라는 표현을 쓰는 국가도 많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기준으로 이 사피엔스가 200세 그리고 120만 부 판매라는 정말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책은 사실 뭐 다른 여러 역사서 그리고 인문사회의 어떤 좀 연대기적인 책과 맥을 같이 하는데 다른 책들은 잘 안 팔렸거든요. 물론 판매 부수와 퀄리티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사피엔스는 무엇이 다른가?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 이런 책들을 쓰니까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좀 약간의 잘난 척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결론을 본인들이 확정을 하죠. 그래서 주입식으로 좀 넣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책 사피엔스는 다른 책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그런 내용을 좀 의문점을 던지고 있는데 그 해답을 직간접적으로 뭐 좀 이야기해 주긴 하지만 고정화 시키거나 아니면 뭐 단언하거나 그런 내용을 보여주진 않아요. 상당히 좀 유연한 그런 텍스트를 취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 책의 매력 그리고 확장성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피엔스 책 자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전 편 사피엔스에서 좀 상당히 열심히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사피엔스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좀 혁명들이 있죠. 뭐 인지혁명, 농업혁명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현재는 어떤 지점까지 와 있는가, 어떤 업그레이드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과연 이러한 발전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아니 그 이전에 과연 살아남을 수는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요. 유발 하라리 교수 뭐 잠깐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이스라엘 태생이죠.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인간종, 정확히는 호모 사피엔스죠. 이 종과 이 다른 동물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 역사의 진보와 방향성, 그리고 역사 속의 인간의 행복과 불행,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광범위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독자 스스로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문학 분야에서 이제 대단히 창의성 그리고 독창성이 뛰어나다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플로스키상이라는 게 있는데 2회에 걸쳐 수상을 했고요. 군대 역사에 관한 논문으로 몽카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는 영 이스라엘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에 선정이 되었고요. 2018년에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워낙 유명하죠. 여기에서 인류의 미래에 관해서 핵심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이 사피엔스의 다음 편이죠. 호모데우스. 독일의 유력 경제지인 한델스브라트가 뽑은 가장 통찰력과 영향력 있는 경제도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사피엔스와 이 다음 편인 호모데우스 그리고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이 3부작으로 통칭을 하는데요. 이 세 개 책을 다 합치면은 한 1700만 부 이상이 된다는 그리고 어느 나라나 해석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치가 나갔는지 예상하기도 힘들 정도라고요. 그야말로 공전조류의 고전 중의 고전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류 3부작의 이런 내용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좀 사실 힘들잖아요. 다들 지금까지 열심히 그리고 맹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삶은 힘들어요. 그리고 내일이 과연 오늘이나 어제보다 좋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도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살아봤으면 이제 앞으로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잖아요. 과연 우리의 내일 그리고 각 개체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인류 전체로서 과연 미래의 희망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제보다 발전했는가? 여러 가지 질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일을 좀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와 미래를 바라보는 새롭고 대담한 관점을 제시하는 이 유발 하라리, 이 하라리 사상의 좀 이야기를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에 대입해서 좀 뭔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발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책이 워낙에 유명하니까 대강의 내용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 안 보셨거나 아니면은 좀 잊어버리셨더라도 좀 간단하게 그 아웃라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이제 변방의 한 유인원 개체였죠. 그야말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날쌔긴 하지만 전투력이라든가 사냥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건장한 젊은 남자라고 하더라도 과연 뭐 호랑이나 사자, 뭐 거기는 너무 세고 표범이나 아니면 늑대, 과연 1대1로 싸워서 이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허약한 호모사피엔스가 오늘날 여러 생물 개체 종의 정점에 선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지구 역사상 가장 강하면서 동시에 치명적인 동물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도시와 왕국, 제국, 그리고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했는가? 또 종교의 문제, 인간의 유효기간, 인지혁명과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쳐서 끊임없이 지나해온 인간의 역사, 과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생물학과 경제학, 종교학, 심리학과 철학, 앞으로 가치가 있을 것인가? 앞으로 존재할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할 점들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 볼 때까지 책에서 손을 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업데이트된 내용하고요. 몇몇 핵심 분야라 생각되는 부분을 한번 조명해보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책 서두를 보면은 이제 심판이 계속 나와요. 2011년에 이제 원서가 출간됐는데 그 이후 이제 10년 이상을 돌아보고 위기 상황을 맞은 인류에게 이 작가가 건네는 제언, 이게 특별 서문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죠. 기후위기, 뭐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 기술 혁신의 이 명암과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 우리나라도 이 빈부격차가 좀 심한 편이지만 저기 뭐 인도나 아니면 다른 나라 가면은 뭐 엄청나죠. 빈부격차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거의 아주 0. 몇 %의 사람들이 나머지 전체의 몇 배에 달하는 그런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가 완전히 막혔고 그런 쪽에서는 어떤 개혁이 일어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이어져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장기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현재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국을 헤쳐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코딩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사피엔스 종에게 전하는 이 호소의 글을 썼는데 저자가 상당히 이 글을 쓸 때 당혹감을 느낀 이 케이스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챗 GPT라든가 뭐 바드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강한 인공지능 어떤 프로그램이 유발 하라리를 흉내내서 쓴 글이 있는데요. 이게 놀랍도록 그럴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자가 내가 이런 글을 언제 썼던가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해요. 보통 보면은 문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장이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문체를 어지간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따라하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자기가 보더라도 이건 내가 쓴 글이다 이런 느낌이 난 거예요. 게다가 그 글이 자신의 메인 이 주장을 가져가는 것 같으면서도 중간에 이제 모종의 새로운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피엔스가 처음 출간된 이후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인공지능이 이제 혁명적으로 인류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런데 과연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가? 저자는 여기에서 상당히 디스토피아적인 좀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우리 자신보다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더 잘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고 과연 그럴 때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그 이전에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 반문해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지난 몇 년간 계속 고민해봐도 아직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가올 기술의 시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고 우리 자신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제시될 거라고 해요. 인류는 이 신과 국가와 기업에 대한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마침내 인류라는 문명을 탄생시켰고 발전해왔죠. 인간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 많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더 많은 가짜, 허구를 믿고 있는 이 상황.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우리 삶에 의미를 주는 원천인데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인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코딩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며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무기일 것이다. 이 기술 전문가면서 경제학자의 최고봉이죠. 여기에 시인과 철학자, 역사가의 인정을 받은 이 작가가 자신의 모든 이제 공부한 내용과 역량과 지식을 모아서 인간을 공부하고 이해하라는 이 한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이제 시간 내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굉장히 재밌습니다. 풍부한 지식과 정보가 가득 차 있고요. 이 내용들을 계속 시술과 날줄로 엮어서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냈어요. 정말 보기 드물게 재밌고 유익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인문교양서 총 집합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벽돌책의 범주에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이토록 많은 독자의 선택을 받는 책. 당연히 그 이유가 있겠죠. 폭넓은 지식의 대담한 해석, 그리고 미래를 통과하는 이 통찰력, 그리고 일반 대중을 흡인하는 글솜씨. 이 모든 것을 갖춘 이 사피엔스는 인문사회 역사학을 두루 통칭하는 대인문 교과서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회가 바뀌어도 그 응용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생명공학과 정보기술, 오늘날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과학에 이르기까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제시돼 있고 이 책을 제대로 읽고 공부를 한다면 웬만한 분야의 주요 핵심 저서들을 두루 섭렵했다. 물론 약간은 수박 겉핥기식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학문이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대한 학문적 담론이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 이 책 사피엔스 일독을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사피엔스의 구체적인 업데이트 내용, 각각의 관련된 내용의 최신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네 가지 혁명의 이야기로 좀 구분이 돼 있죠. 책에 보면은 인지혁명, 그리고 농업혁명, 인류의 통합, 그리고 과학혁명, 이렇게 네 가지 큰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능한 한 이 범위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지혁명, 차세대 인지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요. 역시 AI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여기저기서 많은 내용을 보고 들은 것 같아요. AI, 인공지능 이렇게 발전해 있다. 어디까지 와 있다. 그런데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설명해달라. 이러면은요. 또 정확히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까우면서도 먼 것 같은 왠지 쉬운 듯 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인공지능의 이야기.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대표적인 학문이기에 우리가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면 분명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각 분야에서 AI 인공지능은 어떻게 발전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용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지마비 환자의 뇌에 AI 칩을 이식해서 감각을 회복시킨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인스타인 생체 전자의학 연구소에서 이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전자신호로 인간의 신경을 대체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 사지마비 환자가 뇌 인공지능의 이제 임플란트 덕분에 팔다리의 감각을 되찾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보도가 되고 있어요. 뇌와 몸 그리고 척수 사이에 끊어진 신경 신호를 이제 전자신호가 대신하는 이제 그런 이제 메커니즘인데요. 예전에도 비슷한 컨셉은 있었는데 이제 기술이 안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연구 참여자가 팔이나 손을 움직이려고 생각만 하면은 이제 연구진이 척수를 충전하고 뇌와 근육을 자극해서 연결을 살린 다음에 감각을 송신하는 말하기는 복잡한데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겠죠? 0. 몇몇 초 만에요. 이게 실험에 참여한 사람이 이제 40대 중반의 이제 남성인데 다이빙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이제 가슴 아래쪽 감각을 느낄 수 없게 된 이게 한 3, 4년 정도 된 그런 환자였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감각과 움직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AI 마이크로칩을 뇌에 이식하는 이 임상 실험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불과 몇 달 만에 손의 감각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됐고 이 장치를 끈 후에도 실험실 밖에서 이 손목과 팔 기능이 계속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과정을 보면은요. 먼저 이 사람의 뇌를 MRI로 분석한 다음에 정교한 뇌 지도를 그리는데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요. 이것만 몇 개월이 소비됐고 하지만 덕분에 이 팔 움직임과 이 손의 촉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 여기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십여 시간에 이르는 이제 신경외과 수술을 통해서 뇌 속에 이 신체 동작 관련 칩 2개, 그리고 손가락 감각을 제어하는 칩 3개를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이 뇌 속의 칩과 연결한 외부 입력 장치도 부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지가 마비된 이 환자에게는 뭐 그런 게 중요하진 않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 이 연구진이 뇌 신호를 신체 행동을 해석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이 뇌 속의 칩에서 가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AI가 뇌 속에서 움직이려는 의지를 감지하면 신호로 자동 변환해서 척추와 팔에 부착한 수신기로 보내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체의 이런 의지, 이런 신경회로를 이제 전자파가 대신하는 겁니다. 전자 신호가요. 그래서 신호를 받은 수신기가 계속 몸을 자극해서 원래 우리가 인체를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이제 움직이도록 계속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손끝과 손바닥에는 감지기를 붙여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 뇌 부위에 이 감각 신호를 전송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잘 운영돼서 이 환자가 마비됐던 손을 움직여서 촉각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고 하고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실험에 참여하기 전보다 오히려 2배 이상의 힘으로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전성기 때 기량에 비해서는 떨어지겠지만 이 정도가 어디냐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은 이러한 성과를 보고하면서 이러한 뉴 테크놀로지 덕분에 더 이상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뇌 신경 경로를 재건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기존의 이제 신약, 그리고 화학이나 생물학을 베이스로 하는 여러 신약들을 만든 회사들과 마찰이 많았다고 해요. 어디에나 기득권은 있기 마련이고 기존에도 잘 되고 있는데 왜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느냐. 여기서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이제 연구 진행 단계에서 좀 겪는 이제 그런 어려움은 쉽게 해결했다고 해요. 뭐 상대적인 개념이겠지만, 그러나 주위에서 다들 연구진이라고 하지만 뭐 다들 학교 생활을 했을 거고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다들 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라고 해도. 그리고 이 분야가 은근히 좁으니까요. 그런 쪽에서의 좀 다리를 잡는 그런 방해 공작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원래 인류의 어떤 좀 뛰어난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무언가를 창조해내면은 항상 그것을 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악당이고 뭐 악인이냐?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이익이 되는 것을 찾다 보면은,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세상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신약 회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이게 하드웨어를 이제 배경으로 하니까 뭔가가 좀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개량 신약을 보면은 정말 더딘, 왜냐하면 임상 실험을 해야 되니까요.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획기적인 여러 서비스, 시스템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구글의 딥마인드.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켰던 내용을 선보였었는데, 알파폴드라는 이름으로 이 단백질 생성, 이 전문 AI를 만들어서 선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알파폴드보다 더 뛰어난 이 디스커버리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가 나왔어요. 이게 AI 예측 기술로 신물질 발굴에 들어가는 이 비용과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다. 뭐 이걸 사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파폴드의 경우에는 이제 난제 해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접힘이라는 그런 어려운 게 있는데 이것만 해결하면은 대부분의 신약을 만드는데 가장 큰 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각각의 뻗어가는 분야에서는 각 분야 전문 기업들이 뭐 큰 어려움 없이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디스커버리라는 거는 세상에 어떤 물질을 설계하고 예측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용폭이 더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의료용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챗 GPT처럼 AI와 대화하면서 새 지식을 탐구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라던가 화학, 다시 말해 이 신약 분야가 아니래도 우리 사회 각 분야 전 이 과학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이나 신물질은 물론이고 우주 천체 천문학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질, 기타 제조, 뭐 유통, 물류 전 분야에 걸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의료용 AI 플랫폼을 보면은 이제 오랜 기간 축적된 자료가 있잖아요. 그야말로 수천만, 이 수억 개 이상의 이 데이터, 이것들이 있는데 이걸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뭐 합치고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을 빼고 조합하고 이게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을 보면은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단계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약사들은 신약을 개발할 대상 질환을 정한 다음에 수백 개, 수천 개의 관련 논문을 살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분석한 다음에 후보 물질을 찾죠. 이 과정을 통해 소요되는 신약 개발 기간은 뭐 나라나 아니면은 증후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10년 이상, 비용은 최소 2조 원에서 3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도 실패 확률이 90%가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 AI 인공지능을 투입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AI는 한 번에 100만 건 이상의 논문을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능력이 뛰어나게 발전할수록 이 케이스는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해당 분야 최고 수준 연구자들, 이 수십 명이 짧게는 5년, 10년에서 길게는 20여 년 이상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단 몇 시간 뭐 또는 며칠 만에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이 AI가 신약 개발 이 전 단계에 활용될 경우 개발 주기가 15년에서 아주 여유 있고 안전하게 해도 7년 이하로 단축이 되고 개발 비용도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치고요. 조금 무리하게 한다 그러면 몇 달 만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비용은 몇십 분의 1로 떨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 AI 기술은 임상시험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화합물 구조 정보와 생체 내 단백질 결합 능력을 계산해서 신약 후보의 물질을 제시하는 거죠. 또 약물 상호작용 등을 예측해서 임상시험 설계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시행착오를 줄여준다는 그런 또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누군가가 이미 실행해서 결과치를 뽑아냈던 실험을 이제 모르고 또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이런 연구의 언어는 영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좀 비슷한 코드와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벗어나기 어렵겠지만 어떤 좀 독립적인 실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규정과 이런 규칙을 다 맞춰서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일일이 다 찾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 AI를 이런 방향에서 쓰면은 자기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에서 여러 결과물들을 합쳐서 조립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AI 기술은 의약품의 제조 단계라든가 인허가 의사결정, 뭐 약물 감시, 기타 각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이제 HR, 채용 분야인데요. 보통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이제 AI를 업무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AI로 사용자가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내용을 뭐 대신한다거나 아니면 방대한 자료에서 어떤 필요한 내용 값을 찾아주는 이런 용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죠. 해당 내용을 요약하거나 설명해줘서 사용자가 어떤 번거로운 작업 없이 빠르게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보조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 그리고 이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채용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면접관이 수많은 서류를 일일이 평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를 요약하거나 표절한 부분은 없는지 찾아주고 면접관이 가진 어떤 성향이나 편향 없이 공정한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데 이 A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과 퍼센테이지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원자의 니즈와 성향을 파악해서 알맞은 채용 과정을 추천해 주는데도 A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AI가 뭔데 나를 심사해서 나를 탈락시키는가. 이런 얘기가 한동안 많이 있었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수긍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특정 지역이라든가 특정 성별, 특정 학교 이런 걸로 차별을 받을 바에야 그냥 AI에게서 차별받는 게 낫다. 예, 이런 조사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용 분야에서 AI 사용, 일반 업무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조심스러운 이제 부분이 있어요.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용 합격을 위해서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죠. 지금까지는 인간인 면접관을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였는데 이제 AI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어떻게든 일어나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좀 반목 그리고 저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 오류가 잘 일어날 것 같지 않은 AI가 여기저기에서 많은 오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내용은 있지만 연구 R&D 단계에서의 오류는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HR 채용 과정에서의 오류는 누군가에게 피해가 생기는 그러니까 구직자에게 탈락이라는 통보가 가니까 여기서 불협화음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AI 기반의 서류 평가 시스템이 채용 과정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취업 대상자가 제출한 이력서를 리뷰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1점에서부터 5점까지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도입하고 1년 뒤, 그러니까 2015년에 아마존은 이 프로그램에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남성 지원자를 높게 평가하고 여대라던가 뭐 여고, 기타 여성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낮게 평가한 그런 내용을 찾아낸 거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를 넣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게 AI의 기본 이론인데 기존에 아무래도 어떤 회사든 간에 남성 이 재직자가 훨씬 많잖아요. 뷰티라던가 아니면은 일부 고객이 대부분 여성인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사회 전반의 대부분에서 핵심 포지셔닝은 뭐 국적을 불문하고 대부분 남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답에 가깝다고 판단해서 AI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다만 아마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일부 팀에서 아주 한정적인 이 범위에서 벌어진 실험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좀 넘어갔습니다. 당시에도 큰 이슈가 있었는데 요즘 같으면 정말 난리 날 일이죠. 한 10여 년 전 뭐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어떻게 유야무야 넘어가서 아마존은 다행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마존은 이 프로그램의 사용을 이후로 전면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AI 기술의 화두는 생성형 AI 기술입니다. 이게 굉장히 발전한 AI 기술인데 채용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지원자의 이력서 작성을 돕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예상 질문을 뽑아주는 역할까지 해요. 그러니까 AI 채용 비서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토대로 예상 연봉을 예측해 주기도 하고 회사를 추천해 주기도 하는 아주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전문 강사부터 뭐 채용 담당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헤드헌터 역할까지 모두 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입니다. 예상 연봉을 잘못 예측하거나 사용자와 전혀 무관한 직무를 추천하거나 지금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R&D로 사회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영업 부서를 거친 다음에 기획 부서로 갔다. 이거를 컴퓨터는 인정하지 못해요.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일관성 없는 일관성 없다고도 할 수 있겠죠. 기계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커리어를 가졌는가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인재가 아니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재능과 재주를 갖고 커리어를 시작했다. 그러면 사회 커리어가 끝날 때까지 그것을 일관성 있게 가야 한다. 이게 현재의 기준으로 AI의 판단 지표인 듯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AI 기술 상당수가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요. 이를 토대로 많은 스타트업 그리고 기술 기업들이 관련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아직까지는 화끈한 어떤 결과치를 가져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챗 GPT 서비스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중간에 좀 약간의 거짓말을 해요. 약간이 아닌 질문들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답변을 끌고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고 뭐 부통령은 바이든이다. 이런 대답도 봤어요. 참고로 한국에는 부통령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틀린 거 이전에 아예 시스템 자체가 틀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이 돈이 된다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요. 이제 각 채용 포탈 그런 업체들이 이 시장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추천 그리고 예측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취합에 상당히 공을 들였고요. 뭐 원티드 같은 프로그램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사한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후보자에게 기업을 추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리면은요 어떤 개발자가 그러니까 어떤 커리어와 역량을 갖고 있는 개발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백 명을 동시에 추천해서 각 후보자에게 모두 이 제안한 A 기업에 지원해라. 이런 메일을 또는 연락을 모두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 300명한테 보냈다. 그러면 중간에 커리어를 바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만의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프리랜서로 전향을 한 사람도 뭐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비용 대비 가성비가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클레임 처리를 하는 게 더 어려울 지경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걸 계속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산업도 발전해 가겠죠. 그래서 AI 산업은 이 채용 시장에서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좀 재밌는 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채용 사이트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기업에서 HR팀이 주관을 해서요. AI 관련 강의를 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전 직원을 강당으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디자이너나 기획자들은 AI로 대체될 수 있기가 그러니까 쉬우니까 인공지능에 뒤처지지 않게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은 좋게 했지만요. AI한테 대체당해서 잘리기 싫으면 더 열심히 하라. 일종의 협박적인 그런 강의였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교육이 있다가 이제 질문 타임에 옆 팀의 이제 막내 직원이 일어나서 이제 질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질문인가. 하지만 뭐 옆에 임원진들도 다 보고 있었으니까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받았더니 디자이너나 기획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금액이 비싸고 관리비도 많이 든다. 하지만 이 관리형 AI, 그러니까 스텝들을 총괄하는 이 관리형 AI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금액도 굉장히 싸다. 그럼 예산과 효율을 따지는 기업에서 HR팀 모두를 관리형 AI로 바꿀 가능성이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를 생성형 AI로 바꾸는 것보다 훨씬 높지 않을 것인가? 대단한 막내죠. 그리고 또 이 말도 추가를 합니다. 만약에 HR팀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면 당신들의 역할은 끝난 것이다. 왜냐하면 관리형 AI는 그런 감정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저렴한 연봉으로 더 확실하게 말이죠. 이때 이 내용을 다 직관하고 계시던 그 회사의 사장님 눈빛 굉장히 반짝였음을 이 글쓴이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어쩌면 주작일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본질은 이해가 될 듯도 합니다. 개발자 아니면 엔지니어, 테크니션 이런 사람들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 관리자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HR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저도 직장 생활 해봤으니까 뭐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회사를 성장시켜서 회사를 더욱 크게 확장시켜서 그 안에서 무언가 성과물을 나눌 생각을 해야지. 대표이사나 오너 눈에 잘 보이려고 정말 수치를 내고 있는 숫자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무팀을 위협한다. 사실 요즘은 이런 일이 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좀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앞으로 AI 시대의 채용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챗 GPT 같은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이 많은 관심과 인간의 상상력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냈죠. 이 대부분의 고객 경험과 애플리케이션을 재창조하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이 새로운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골드만삭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생성형 AI가 전 세계 GDP를 7%, 그러니까 한 US 달러로 한 7조 달러 이상이죠. 그리고 10년 동안 생산성을 수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성형 AI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계학습을 더 빠르게 활용하고 이를 더 광범위한 사용 사례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 주위의 엔지니어링이나 뭐 마케팅, 뭐 재무, 영업, 고객 서비스, 기타 모든 비즈니스 라인에 이 생성형 AI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행이 자동 코딩이죠. 한마디로 전문 교육을 받지 않고도 이 자동 코딩 프로그램으로 코드 생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만 알면은 어느 정도만 알면은 이 코드 생성을 사용한 참가자가 사용하지 않은 참가자보다 어떤 트러블 태스크 문제를 성공적으로 더 완료할 가능성이 30%더 높은 그런 대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기본으로 장착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아주 한정된 목적으로 활용됐는데, 예를 들어 구글, 이 노코드 자동 코딩 플랫폼 앱시트를 모든 워크스페이스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앱시트는 2020년 인수한 노코드 앱 개발 플랫폼인데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데이터와 문서를 연결시켜서 필요한 업무용 앱을 만들거나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 한 명 정도만 있으면요. 이제 아이디어만 보내주면은 이 사람이
자동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수십 명이 하던 일을 이제 대체해내는 그런 생산성 향상을 이뤄낼 수가 있어요. 물론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이 나왔으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어떤 아이디어만 있다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뭐 챗봇, 가상 어시스턴트, 지능형 콜센터, 뭐 개인화나 컨텐츠 조정, 뭐 대화형 검색, 텍스트 요약, 기타 기업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귀에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금융 서비스를 보면은요. 이제 FM으로 구동되는 대화형 봇을 활용해서 제품 추천이나 고객 문의에 대한 응답을 생성해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서비스가 부족한 시장,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들 있잖아요. 대출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카드나 대출 사기를 신속하게 탐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FM의 기능을 사용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에게 개인화된 금융 자문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의료라든가 생명과학 분야는 뭐 이야기한 대로 광범위하게 발전되고 있고요. 자동차나 제조, 기타 일반적인 이런 팩토리 쪽을 보면은 자동차에서는 엔지니어링부터 차량 내 경험, 뭐 고객 서비스 이렇게 다양한 사용 사례에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부품 설계를 최적화해서 차량 설계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피드백을 줘야 되잖아요. 고객들한테. 뭐 수리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생성형 AI로 새로운 재료라던가 칩, 뭐 부품 이걸 계속 만들어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계속 활용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나 뭐 엔터테인먼트는 원래부터 많이 썼죠.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고품질의 첨신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아티스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차피 화면으로만 보고 실물로 연예인을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야 예, 그냥 저렴하게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AI가 생성한 음악으로 이 AI 아티스트가 앨범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새로운 장르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뭐 분야에 따라서 아직 좀 완벽하게 들어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상당 부분 대체가 될 거예요. 기타로 뭐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화형 에이전트를 통해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해서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그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초개인화된 1대1 서포트를 해준다. 이렇게 고객 관계를 재창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너지 같은 문제를 보면 뭐 비슷합니다. 뭐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하고 최적화하고 이렇게 에너지 부문 태스크를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위험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뭐 짧게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데 딥페이크 같은 문제가 좀 심각했죠. 그 유명 인사라던가 정치적 아니면 경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 인플루언서라던가 아니면 유명 인사 이런 사람들의 화면을 띄운 다음에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화면을 띄운 다음에 저기 러시아가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바로 핵 공격을 진행하겠다. 뭐 이러면 바로 인류 절멸 사태죠. 그리고 아까의 그 의료 영역에서 봐도 이제 젊은 사람의 건강한 사람의 몸을 돈과 경제력은 좋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좀 힘이 떨어진 노쇠한 이런 사람의 뇌 이렇게 바꿔치는 예, 그런 매드 사이언티스트들도 그동안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기에서 유관된 실제 범죄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세계 각국의 약간 좀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다,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쪽을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헌혈을 받는 그 헌혈량이 좀 데이터랑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무서운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인공지능은 과거에 이제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무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인간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지능은 발전하고 있는가? 저는 오히려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수동적 정보 습득 습관으로 인해서 유일한 인간만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창의력, 이게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돌이켜보면은요, 우리의 부모 세대들과 지금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 과연 서로 간에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위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큰 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뭐 조금 더 늘어났거나 조금 더 줄어들었거나. 그렇다고 보면은 인간의 평균 IQ는
보통 한 100에서 한 110, 120을 왔다 갔다 하죠. 간혹 뭐 천재다 아니면은 뭐 세계적인 인물이다 이런 사람들이 뭐 200 가까운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IQ 측정이 좀 어려운 그러니까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뭐 폰 노이만 같은 사람은 300이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요. 인간의 한계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AI의 IQ는 몇 정도가 되겠는가? 물론 분야별로 다르겠지만요. 이미 몇만 아니면 몇십만 또는 몇 억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성형 AI가 점점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 완성형 AI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면에서 인간을 완벽하게 능가하게 된 AI가 어느 날 문득 인간을 돌아본다면 과연 그 사람들을, 그 인간들을 살려둘까요? 인간은 과연 미래의 세계에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무서운 생각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쟁 이야기를 빠뜨렸네요. 이게 가장 재미있는 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례 드문 AI 전쟁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준으로 보면은 고담이라는 AI 프로그램을 전투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미국의 억만장자 피터 틸, 그러니까 이 사람의 회사가 이제 팔란티어인데 여기서 만든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위성과 열 감지기 이런 좀 첨단 장치들을 동원해서 타겟팅을 한 다음에 정확한 목표값을 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찰 드론까지 동원해서 이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확보하면은 이 고담이라는 프로그램 AI가 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포진되어 있는 러시아 탱크, 뭐 대포 그리고 이제 보병 뭐 이런 군대가 있을 법한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담이 한 방에 300개 이상의 적 목표물을 찾아내서 좌표에 표시해줘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이 가지고 있는 이 태블릿 PC에 이 고담 프로그램이 위치와 좌표를 표시해주는 거죠. 그럼 우크라이나의 대포병 같은 이제 부대가 여기로 집중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대포는 옛날 포예요. 그러니까 뭐 파워는 비슷하죠. 옛날 거라고 해도. 다만 이제 방열이라고 해서 이제 포를 앞에 배치하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정확한 데이터 값이 없으니까 대충 여기다 싶은 곳에 쏘는 거죠. 당연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포였는데 이게 첨단 위성이라던가 드론 이렇게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데이터를 보조해 주니까 완전 최첨단 대포가 돼버린 거예요. AI가 학습 능력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 고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좀 부정확한 데이터 값, 좌표를 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잘 안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데이터가 쌓이고 발달을 하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좌표가 제시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피터 틸의 이 회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뭐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자사 제품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군이 가지고 있는 이 포가 중포라고 해가지고 되게 옛날 포인데 어쨌든 간에 표적 좌표가 정밀하게 제공되니까 완전 디지털 군대가 돼서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는 보통 옛날식으로 하면은 양적인 면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압도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이 서방 세계의 데이터 지원이 힘입은 바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자주 하는, 뭐 자주 하시나요? 주식 거래? 이 주식 프로그램 매매에도 이 AI를 활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HFT라고 하는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단타를 하는 거예요. 주식을 보면은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야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이제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한정적인 이슈에 누가 먼저 주문을 넣었는가 여기에 수익이 빠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나라와 B 나라가 전쟁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각 나라에 포지셔닝하고 있던 외화라던가 이거를 빨리 팔아치우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0.0 몇 초 만에 수천 번의 거래가 일어나요. 초고성능 컴퓨터로 그러니까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처리해 수백만 건의 거래를 순식간에 해버리는 거죠.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좀 트레이딩 기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이 이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개인에서 이제 특정 주식에 내는 거액 매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서 자동으로 매매를 돌린다는 거죠. 쉽게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투자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A라는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거를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10분 뒤에 엄청난 양의 주식을 사람들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9분 전까지만 왕창 갖고 있다가 사람들의 투자 패턴을 보고 적당하게 계속 매도를 하면은 상당한 금액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HFT,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은 여기서 그냥 시간만 이 인공지능의 기준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0.0 몇 초는 극히 짧은 순간이고 아마도 이 트레이딩 여기에 크게 관여를 못하겠지만 이 인공지능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10분, 1시간보다 더 긴 시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아니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미국 증권 시장을 보면은 이제 수만 개 이상의 기관이 여기 등록돼 있는데요. HFT를 하는 곳이 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3만 개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 600개, 500개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미국 증권 시장 전체 주문 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 1등은 골드만삭스인데요. 전체 거래의 24%, 5%. 이 거래량 기준으로는 이들이 압도적인 그런 좀 물량을 대고 있는 겁니다. 시간차를 고려한 이 트레이딩 방법. 또 같은 가격의 주문이라면 주문을 빨리 낸 쪽에 우선권을 주고 또 대량 거래를 하는 사람이 그런 기관이 우선권을 주는 또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0.0 몇 초라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들 투자 기관들은 산맥을 통과하는 전용선을 수천억 원을 들여서 좀 뚫어서 이걸 까는 공사를 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이게 미국만 이렇게 하는가? 한국도 한국증권거래소와 같은 건물에 이 KB선물 그리고 여러 좀 선물 옵션 기관들이 입주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왜 저 회사들에게는 특혜를 주는가? 한국거래소의 차세대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같은 건물에 입주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내부망을 사용하는 회사와 건물 외부에서 외부망을 사용하는 회사 사이의 속도 차이가 커지는 이런 좀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좀 원성을 들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내부망 연결을 끊고 모든 기업들이 외부 통신망을 거치게 만들므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주식보다 코인 시장에서 이 인공지능들이 주로 좀 대량으로 움직이고 있고 대량 주문을 소화하는 쪽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좀 큰 이슈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라든가 외환 사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AI가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요. AI가 이제 모의 투자를 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680%를 단기간에 활용할 수가 벌어들일 수가 있고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54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업을 분석하고 주가 패턴을 보고 이제 매매를 한 건 한 건 하는 이제 구시대적인 방식은 주식 트레이딩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어쩌면 진짜 이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시대가 곧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인재혁명 부분이고요. 다음은 농업혁명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정확히 표현해보면 농업 유통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그 중에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어디 뭐 항구를 폭격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빌딩을 공격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곡물 몇만 톤이 동시에 파괴됐다. 이런 보도도 연달아 나오는데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출렁거려요. 식량의 특성이 그렇죠. 1%만 남아도 가격은 폭락하고요. 1%만 부족해도 전 글로벌적으로 가격 폭등입니다. 바로 이 국제적 메커니즘을 조정하는 것이 곡물 메이저라 불리우는 알파벳 ABCD의 기업들,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그리고 번기, 카길, 그리고 루이 드레피스 뭐 이런 회사들인데 이 점유율 합계가 80%가 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세계적인 식량 문제가 벌어지는 곳에는 항상 이들 기업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세계 최대 곡물 유통업체인 뭐 카길이 러시아산 이 곡물 수출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 뭐 이런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산의 곡물 수출을 위한 선적 작업 중단을 발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곡물 가격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데요. 카길을 통해 수출되는 러시아산 곡물이 1년간 한 200에서 250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카길 혼자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기업들도 다 어느 정도 연합을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이제 뭐 합종 연행이 돼 있을 테니까. 그리고 캐나다계 곡물 업체 비테라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카길과 함께 러시아산 밀의 최대 수출 업체 중 한 곳입니다.
그리고 연간 러시아산 곡물 수백만 톤을 역시 수출하고 있죠. 이 비테라 같은 회사도 카길에 동조해서 러시아 철수를 기획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4위인 루이스 드레피스 컴퍼니까지 철수에 가세하니까 이제 러시아의 곡물 시장이 이제 위기에 빠지고 이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는, 그리고 이 회사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제 곡물 가격이나 아니면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곳에서 대폭 상승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푸틴이 뭐 가만히 있진 않겠죠? 자국 곡물상과 외국의 이 곡물 메이저를 차별하는 조치가 시작됐고요. 곡물 기업들의 러시아 자산 몰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기업들은 더 빠른 철수 계획을 짰습니다. 글로벌 곡물 기업들이 러시아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제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당근 없이는 흑해 곡물 협정 재개가 어려워졌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흑해 곡물 협정 중단으로 우크라이나 밀 수출이 힘들어졌다는 이 내용보다 밀 수출의 세계 1위였던 러시아 밀 수출에 이 글로벌 곡물 기업들이 손을 떼기 시작했다. 이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카길이나 이런 회사들이 손을 뗀 러시아 곡물은 이제 다른 수요처,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이 이제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곡물, 그러니까 식량 안보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중국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조림 환경, 태림 환경 정책과 더불어서 이 러시아산 곡물, 이거를 이제 두 가지 투트랙으로 해서 식량 안보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쟁이 최근에 가장 컸었던 그런 사건이니까 어떤 한 국가, 어떤 한 국지적인 내용이 전 세계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는가, 뭐 이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사피언스의 이제 농업혁명, 사실상 생산에 관련된 내용이었지만요. 현대 사회는 이제 생산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유통의 시대, 그리고 이를 장악하고 있는 곡물 메이저를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곡물 메이저라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글로벌적으로 곡물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이 세계적인 이 곡물 회사들을 말하는데요. 이 이름이 예전에 이제 석유 생산에서 그 판매를 사실상 독점했던 회사들 있잖아요. 이 세븐 시스터즈, 그러니까 쉘, 스탠더드 오일, 뭐 기타 등등 이런 석유 메이저를 이제 모방해서 만든 내용인데 1990년대까지는 이제 멤버가 미국의 카길, 그리고 컨티넨탈, 프랑스의 루이 드레피스, 아르헨티나의 번게, 그리고 스위스의 앙드레, 뭐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서도 우열이 가리잖아요. 카길이 컨티넨탈을 인수하고 합병하고, 그리고 미국의 데니얼 미들랜드가 새로 5대 곡물 메이저에 포함되고, 이런 약간의 좀 위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굉장히 좀 베일에 쌓여있는 회사들이에요. 상장된 회사도 한 개밖에 없고 대부분 이제 혈족, 가족, 그리고 이제 비밀리에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뭐 비상장이니까 어떻게 장부를 열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 정도는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식량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보통 뭐 정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의 유통 상인들을 호도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국외 이런 메이저들이 마쿠에서 조정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당하는 셈이죠. 이 회사들을 뭐 다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우니까요. 대표적으로 카기를 보겠습니다. 이 미국 미네소타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무역과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요.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인 이 곡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이 곡물 메이저 중에서도 상위권입니다. 전 세계 7, 80여국에 진출해 있고요. 15만 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퍼센테이지는 좀 다르지만 전 세계 곡물 시장의 40% 이상이 이미 카길에 의해 점유되었습니다. 또 카길은 미국 곡물 수출의 25%, 그리고 미국 정육 시장의 22%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미국 내 맥도날드 매장에서 사용되는 이 모든 계란, 이걸 카길이 공급하고 있고요. 기타 패스트푸드나 어떤 가공식품에 주로 사용되는 소금, 여기 생산법인 이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 기업이 카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카길은 기존의 곡물이나 사료, 정육, 뭐 식품 분야를 넘어서서 이제 종합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사실 변신을 완료했죠. 그래서 금융이나 IT, 그리고 해상운송, 바이오에서 화장품까지 이제 전 분야로 다 진출했어요. 그래서 사업 구조를 완전 다각화시켜놨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올 때마다 또는 새로운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접목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육 중인 소들이 사료를 얼마나 먹고 우유를 얼마나 생산하는지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가축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같은 게 그 예죠. 현재는 이제 비상장 기업인데요. 만약에 카길이 상장을 하면은 세계 한 15위 정도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기업이죠.
여기를 소유한 곳이 이제 카길과 맥밀런이 이제 합친 이 카길 맥밀런 가문인데요.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문의 후손 한 100여 명 정도가 회사 주식의 90%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서 무려 20, 30여 명이 수십억 또는 수백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아주 대부호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카길의 창업주가 윌리엄 카길, 이 1844년생이에요. 그래서 20대 초에 이제 아이오와주에서 곡물 창고 하나를 세웠는데, 이게 오늘날로 보면은 뭐 창고 중에 하나죠. 너무나 많은. 그런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이 이후로 곡물의 출하 시점과 최적 판매 시점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미국 횡단철도가 서부로 나아갈수록 카길은 그에 맞춰서 저장시설, 터미널, 그리고 곡물용 엘리베이터 등의 제반 시설들을 계속 확충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깔아놓은 인프라의 수혜를 이 회사가 제대로 본 거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1970년대 후반에 카길의 회장으로 선임된 4세대, 이 휘트니 맥밀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약 20여 년 정도 회사를 경영하면서 카길의 제품 라인을 대폭 확장시켰어요. 뭐 코코아, 커피, 땅콩, 육류, 양모, 그리고 철강에서 석유까지. 나중에는 금융까지 다 만졌는데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이때부터 카길은 글로벌 상품 시장의 큰 손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퇴임한 후부터는 전문 경영인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카길 맥밀런 가문의 후손들이 항상 6명 이상을 뽑아서 회사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일상적 경영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주주로서의 위치 그리고 이익만을 챙긴다라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곡창지대들의 물류 거점에 이 카길의 초대형 농산물 창고, 가공시설, 물류시설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해서 저장하고 이를 가공해서 배포하고, 또 뭐 남는 거는 이제 사료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남는 과일은 주스용으로 만들고, 사업 모델이 어마어마하고요. 각종 식품 첨가물들도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회사지만, 철강회사처럼 아주 철저히 1차 또는 2차 가공물만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회사의 존재를 거의 체감할 수가 없죠. 이름도 신선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구매해서 제품을 만드는 식품 기업이나 사료회사 등이 이 카길의 주요 고객인데요. 현재는 이제 회사 자산으로 인공위성까지 보유해서 전 세계 곡창지대의 기상과 작황 상태를 하루에 몇 차례씩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징 처리 기술력을 강화하겠다면서 관련 기업들까지 계속 인수하고 있죠. 이렇게 갖춰진 정보력을 활용해서 농산물의 유통을 통제하고 원자재 시장에서의 선물 거래에서도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정말 문제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비공개 가족 기업입니다. 사실상 삼성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 이익이나 영업 마진을 보면은요. 그런데 회사의 성장이 이 자본 공개가 아닌 이 회사 자체적인 재투자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외부 투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버는 돈이 엄청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른 수많은 기업들이 외부 투자를 받기 위해서 금전적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피곤한 이 우회 상장까지 해가면서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과는 완전 대조적입니다. 물론 매출이나 순이익이 넉넉하고 지분 상속의 애로사항이 없다면 굳이 주주들의 여러 요구를 감수해야 하는 상장을 택할 이유는 없겠죠. 참고로 한국에도 이 카길의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명은 카길 에그리퓨리나, 들어보셨죠? 그 외에도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회사들이 이 곡물 회사로 사업을 벌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5대 메이저 회사들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곡물 거래의 80에서 90%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곡물 메이저가 나날이 그 위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곡물 메이저는 돈과 인맥의 속성을 잘 보여줘요. 여기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부기관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와 근무하는 등의 이 각국 정부 정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와의 관계를 좋게 하고 정부를 좀 컨트롤할 수 있어야 사업이 잘 됨을 이 사람들의 좀 DNA에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유럽에서 출발해서 세계적 기업이 된 이들 곡물 메이저, 이 가족 경영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 왔고 현재도 그 후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 사회에서 옛날을 보면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이나 성직자, 공직자 이렇게 성공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다만 상업에는 출신자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대성공을 하게 된 거죠. 이 회사들의 시장 장악력은 갈수록 증가하고 사업 영역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하게도 우리 한국도 자유롭지 못해요. 실제로 한국의 식량 수입이 특정 국이나 아니면 곡물 메이저 등의 일부 기업에 상당히 편중돼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입 곡물이라고 하면 이제 옥수수, 밀, 대두 같은 건데요. 대부분 미국, 중국, 캐나다, 브라질 이런 곳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치를 보면은 한국 곡물 시장의 약 73%를 카길, ADM, 기타 여러 곡물 메이저와 마르베니, 미쓰비시 이런 일본계 종합 상사가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곡물 메이저들은 가격 상승이나 불안정기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큰 이익을 취하는 경향이 있죠. 가끔 보면은 이제 어떤 정권이든 간에 일본이나 아니면은 미국에 유난히 약한 어떤 결정을 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국민들은 정부를 성토하지만 마쿠에선 이런 식량과 원유 등으로 계속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을 내주는 거죠. 실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곡물 가격이 국제적으로 폭등할 때 그 좀 데미지를 가장 크게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이제 국내 필요량의 한 2배, 3배를 국제 시세의 2, 3배로 수입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식량 자급도가 떨어지는 한국은 사실상 곡물 메이저의 보응 신세를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최근에 이제 쌀 수확량, 그러니까 이제 기본 어느 정도 가격과 수매량을 좀 보전해 줘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요. 참 대단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의 자급도는 점점 더 떨어지고 곡물 메이저가 한국 내에서의 이제 하는 입김은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곡물 메이저와 더불어서 이 곡물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는 또 다른 축이 이제 투기 자본입니다. 사례를 보면은요, 지난 2010년 같은 경우 이제 곡물 가격 대폭등이 있었어요. 당시에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을 완전 금지하고 이 밀과 옥수수 가격이 3, 4배 이상 올랐었습니다. 언론에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이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2010년도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수급이 안정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세계의 밀 재고율도 상당히 높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앞으로 충분한 재고가 있다, 여유가 있다 이런 생산 전망을 내놓았는데도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밀 가격 상승을 주도한 이 투기 세력들 대대적인 매수를 시작하면서 가격을 대폭 펌핑을 시킨 거죠. 이제 식량은 안보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물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처럼 막대해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관료들은 그냥 부족하면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정책과 지원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농업과 식량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식량 자급률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식량의 유통이 계속 더 중요해지는 이유, 그리고 이런 곡물 메이저들의 영향력을 낮춰야 하는 이유, 한 가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 변형식품, 이 GMO인데요. 이런 회사들은 자체 생산량이 많기도 하지만 여기서 또 끊임없이 최적화된 모델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이제 변형시켜서 이 수확량을 대폭 늘리는 거죠.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전자 변형식품 GMO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물체의 이제 유전자 중에 유용한 유전자, 물론 인간 기준이겠지만 그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체와 결합시켜서 어떤 특정한 목적에 맞게 변형시킨 것을 말합니다. 농산물이나 아니면 이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통칭하고 있죠. 살충제 등으로부터의 이제 농작물 면역력 강화를 위해 시작된 유전자 재조합 기술. 처음에는 이제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여기에 이제 내성을 갖는 이런 농작물의 면역력 강화, 그런 생산성 증대, 이런 거를 이제 위해서 이 GM,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한 거죠. 품종을 개량했다고 할 수 있는데 한 1980년대부터 연구되었다는 설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콩이나 옥수수, 감자 이렇게 대외 수출 제한적인 품목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최초는 이제 식품이 아닌 의약품 개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당뇨병 치료제죠, 인슐린. 이걸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동물의 인슐린 유전자를 미생물에 삽입해서 배양했던 게 그 시초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몬산토, 이 다국적 농업 바이오 기업이죠. 여기가 식품 분야에 이제 처음으로 이 유전자 조작 기술을 적용해서 유전자를 변형, 이 병충해, 해충에 대한 면역력과 생산성을 높인 그런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이때 처음 타겟팅된 게 콩이었는데요. 일단 수출하기 편하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도 높고 편합니다. 이후에 여러 농작물과 가축의 이 품종 개량 연구가 계속 진행되었고 이제는 GMO란 용어가 상당히 대중화되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GMO 특허의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적인 이 거대 농산물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GM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이 몬산토. 최근에는 뭐 여러 좀 인수합병에 휘말리고 있는데 처음에 이 회사가 이제 면역력과 생산력이 높아진 콩을 개발했을 때 식량 혁명이란 천사가 쏟아졌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식량이 항상 모자라니까. 유전자 조작을 해서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굶어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도 처음에는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풀었죠. 그리고 이제 2008년 이후에 이제 곡물 가격 폭등으로 식량 문제에 관한 위기감이 좀 높아졌을 때 이 GMO가 대량 유통되는 그런 기회를 맞았습니다. 당시에 옥수수나 콩, 밀 등의 이 곡물 가격이 1년 만에 몇 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은 뭐 제3세계라고 하죠. 유통이 잘 안 되고 SCM망이 좀 안 좋으니까요. 우리가 먹는 가격보다 더 비싸집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뭐 GDP가 떨어지는데 우리보다 비싼 가격으로 식량을 사야 되니까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일반 옥수수 가격이 톤당 한 450달러였던 수준인데 GMO 옥수수는 350달러. 실제로는 그 이하에 팔렸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때부터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GMO에 각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가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럼 이 GMO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먹는 거는 뭐 본인의 선택인데 이걸 이제 모르고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GMO 표시 현재 농산물의 한 7종 그러니까 품목으로 하면 한 18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생물이 한 7종, 식품 첨가물이 한 27종. 이게 한 21년 2년 기준인데 이 GMO 표시에 대해서 국내는 그러니까 한국은 규제가 상당히 느슨합니다. 3% 미만으로 첨가를 하면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난 GMO 표시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일 때만 가능한 거고 유럽의 경우에는 0.9% 미만으로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학계가 전반적으로 이 GMO는 안전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여론이나 아니면 일반 소비자들은 이 GMO를 기피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GMO가 무해하다고 발표한 연구기관들, 뭐 대표적으로 미국 국립 아카데미 같은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몬산토 같은 GMO 기업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O의 이제 무해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학계에도 몬산토나 이 GMO 기업이 엄청난 재정적 지원한 것이 밝혀졌어요.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직 2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GMO의 역사. 아직 장기간의 섭취, 뭐 안정성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입 GMO 농산물로 인해서 곡물 작업률이 계속 이제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식량 안보가 더 위험해지고 있음도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국내에는 이제 식용 목적의 GMO 작물 생산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어차피 유통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표시를 해서 소비자가 이 제품은 GMO적인 실험 그리고 연구 결과가 적용됐다. 이런 거를 알고 인지한 상태에 섭취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하면 소비자, 그러니까 국민의 편을 드는 게 맞을 텐데 정부는 항상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식약청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퇴사하고 어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GMO,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식품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GMO 작물을 보면은요, 일단 살충제 사용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초제 사용은 늘었어요. 제초제에 강하거나 살충 효과를 내는 유전자를 넣어 만든 GMO 또는 G 유전공학 작물이죠. 이걸 재배할 때 농약 사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홍보를 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농약 사용량은 감소됐지만 제초제 농약의 경우에는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진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약이라고 하면은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거나 아니면 억제하거나 이런 약재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제초제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농약인데 이 생산 작물량의 증대로 인해서 제초제의 사용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현실이고요. 이 과다한 제초제 살포가 환경오염 그리고 제초제 내성이 쌓인 이 잡초 이게 계속 증가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잡초를 보면은 이제 작물에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식품에 이 정상적인 생육을 저해하잖아요. 그래서 제초제를 사용해서 제거하는 건데
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은 빼고 잡초만 죽게 하면 더 할래 없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초제를 사용한 농작물의 재배가 간단하지만 않습니다. 잡초 특성에 맞는 여러 제초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작물의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뭔가를 억제하고 죽이는 성분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조절했다고 하지만 일반 작물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개발된 제초제가 이제 작물과 잡초를 구분하지 않고 사멸하게 하는 이 글리포세이트와 같은 비선택성 제초제, 그리고 제초제 저항성이 있는 GM 작물입니다. 제초제 내성 이 GM 작물과 비선택적 제초제의 사용, 이 잡초 특성에 맞추어서 여러 번 살포해야 하는 제초제에 비해서 살포량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환경보호 측면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농사가 워낙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맞춰주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어쨌든 이걸 쓰면은요, 농가의 소득 증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약 비용이나 아니면 인건비가 절감되겠죠. 게다가 최근처럼 인건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뛰면은 더 이쪽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초제 사용의 감소는 이제 농약에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 작물 재배의 편의성이 높아지니까 인건비도 절감시켜요. 그러니까 농가 소득이 늘어나고 농산물이나 축산물 가격 안정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생산량 자체는 늘어나니까요. 우리나라만 볼 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와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굶어 죽을 상황인데 뭐가 어떤 성분이 몇 프로가 들었네, 이걸 따질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환경오염이 있죠. 제초제 사용이 증가되니까 내성이 생겨서 환경오염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배되는 작물이 제초제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초제를 과도하게 살포할 가능성이 있고요. 잡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초제 내성이 생겨서 더욱 강력한 제초제 사용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자동 코스죠. 그리고 인체 유해성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 GMO를 섭취한 쥐들의 이 종양이 막 덕지덕지 달린 그런 모습들, 이 구글링 해보면은요, 여기에 관련된 사진 자료가 많습니다. 이 실험용 쥐에게 2년 동안 제초제 내성 GM 작물 그리고 제초제를 섭취시킨 결과 몸에 큰 종양이 생겼다는 결과들이 계속 보고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요, 쥐가 한 15cm, 20cm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한 몸의 한 4분의 3 정도가 엄청 큰 이런 종양으로 막 뒤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쥐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고 이러니까 인간보다 받는 데미지가 동일한 양이 훨씬 크겠죠. 아마 인간에게는 이 정도 데미지를 미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보는 것만으로도 섬찟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과정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GMO 섭취의 유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임팩트가 있는 사진이다.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기타적으로도 많이 있는데 앞서 나온 내용의 반복이니까 단점은 이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GMO 이 개발이 역사가 짧은 만큼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유전자를 변형함으로써 생산량 증가, 비용 절감, 이런 좋은 점이 분명히 있지만 섭취 시에 인체에 작용할 수 있는 유해성이 분명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연구해 나가고 적용하는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MO 완전 표시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인 우리 스스로가 더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 이런 내용으로 농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과학혁명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야기할 거리는 많습니다. 항상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이 분야니까. 대표적으로 2차 전지도 있을 수 있고요. 핵 융합 원자로도 재밌는 이야기고. 그리고 제가 많이 했던 우주, 태양계, 은하계, 기타 빅뱅, 우주단 굉장히 많죠. 여기다가 수소 에너지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한 번씩은 봤으니까요. 오늘은 최근 이슈를 좀 탔었던 지금 잘 안 되더라도 결국엔 이쪽으로 가겠죠.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궁극의 과학혁명, 이 에너지 혁명의 총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초전도체 과연 무엇인가? 이 전류를 보면은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이 내용이요. 이 전압을 저항으로 나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같다면 저항이 적을수록 더 많은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항이 제로다,
그러면 전기는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흐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무한 에너지죠. 그리고 초전도 현상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낮은 온도, 이 초저온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상온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면 굉장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송전 전력이 이제 손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로에서 발생한 열을 줄인다는 것에서 이제 반도체 소자 그리고 전자공학 이런 분야에서 획기적인 어떤 전기가 마련될 수 있어요. 현재를 보면은 이제 일반 가정에서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송전할 때 대략 10% 이상의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가장 이제 좋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실험실 기준으로 보면은 양자 컴퓨터가 대세인데요. 주로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 장치가 필요 없다면 연구에 엄청난 이제 가속도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가 일반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구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실패가 있었을 뿐이죠. 계속 논문이 나오고 철회되고 아 이번엔 진짜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도 이제 동료 교수들 다른 나라의 석학들에 의해서 이제 파회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초전도 현상이 구현되면 전기 저항이 영해가 크게 수렴되기 때문에 이 손실 없는 전기 사용이 가능하면 뭐 궁극적으로는 원유도 필요 없고요. 뭐 태양광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요. 그리고 전기 저항이 영해 수렴한다. 열 저항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흐를 때는 이제 고압이 흐르는 것도 있지만 뜨겁잖아요. 여기 사실 이게 문제인데 이 현상도 사라집니다. 단순히 이야기해 보면요. 열이 전혀 안 나는 가전제품, 뭐 핸드폰도 들어있겠죠.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전기 저항이 0에 가깝다. 그러면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기력을 극대화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응용 분야가 엄청나죠. 이러한 초전도 현상, 20세기 초에 네덜란드 카메를링 워너스가 수은과 액체 헬륨을 이용한 극저온 실험을 하던 중에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헬륨이 액화되는 이 지점이 4.2 켈빈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하 한 269도 정도 되는데요. 섭씨로. 이 수은의 전기 저항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참고로 섭씨 온도는 이제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씨, F로 표기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켈빈이라고 하면 절대 온도 값을 말하는데 보통 열 역학이나 물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73도를 계산해 주면 켈빈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켈빈 단위 절대 온도 0도는 섭씨에서는 마이너스 273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도는 273 켈빈, 섭씨 100도는 373 켈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일상생활에 우리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물질이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온도, 이 임계 온도가 4.2 켈빈이었어요. 그래서 이 발견이 알려지고 과학자들이 비슷한 물질을 찾기 시작합니다. 계속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하죠. 이 초전도의 기본적인 뭐 이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전자, 그러니까 같은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체인 초전도체 안에서는 이 원자핵과 전자가 서로 끌어당깁니다. 전자가 원자핵이 있는 곳을 통과하면 원자핵과 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 때문에 원자핵은 이 전자를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원자핵의 이동 속도가 전자보다 느려요. 그래서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기 전에 전자가 통과를 해버립니다. 다른 전자가 다가오는 거죠. 원자핵은 먼저 통과해서 이 지나간 전자와 새로 지나가는 전자를 양쪽 다 끌어당기게 되고 이 힘에 의해서 두 전자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찾고 있었는데요. 이 카메를링 워너스가 4.2 켈빈에서 초전도 현상을 발견한 이후에 점점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대략 과정을 보면은 1986년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밀러와 베르노츠 35 켈빈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금속 산화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87년에는 임계온도 97 켈빈이 발견됐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상온에서 초전도가 되는 물질을 발견하는 이게 이제 다음 목표가 되게 됩니다. 이 초전도체가 계속 각광을 받는 게 이제 저항이 사라지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플러스 효과가 있거든요. 외부 자기장이 초전도체 내부에 침투하지 못하는 이 마이스너 효과, 그러니까 공중부양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좀 여러 난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이 내용을 발견했다는 논문 모두 실패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그 결과값이 화려하기 때문에 여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항이 없다. 그리고 에너지 손실이 없다.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이익이거든요. 전기 손실이 없는 전력 케이블, 뭐 핵 융합로, 그다음에 각종 의료기기들, 열이 발생하지 않는 전자기기, 뭐 사용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각종 모든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런 전자기기에 이 장치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초전도 현상을 이뤄내려면 아주 극저온, 초저온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온에서 이 내용을 발견하기만 하면은 세상의 모든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을 하면은 이제 잘 피부에 와닿지 않죠?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가? 이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호버보드. 우리 보면은 왜 공중에서 떠다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땅에서 한 50cm 정도로 부상해서 움직이는 스케이트보드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 도로에 전자석을 깔아놓고 초전도체가 적용된 호버보드를 이용하면 바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초전도체가 적용된 전자석, 매우 큰 자기력으로 사람이 탄 상태로 보드를 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주 당연하게도 더 큰 운송 수단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초전도체 자체가 자기력이 극대화되면 금속을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 영화 아바타 같은 거 보면 이제 섬이 공중에 둥둥 떠 있잖아요. 이런 떠 있는 섬들이 초전도체 이제 효과라고 봐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자기부상 열차죠. 초전도체의 가장 잘 알려진 응용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 초전도체와 전자석을 이용해서 열차를 지면 위로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면과 마찰이 없으니까 굉장한 속도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자석에 흐르는 전류의 양에 비례해서 무거운 물체를 띄우는 힘이 강해지는데 기존에는 전선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있습니다. 강한 전류를 흘리기 힘들고 전기 에너지가 중간에 열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전류를 계속 서포트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전자석의 전선을 만약에 초전도체로 만든다. 그러면 저항이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전력을 공급해주면 손실 없이 계속 흐르게 되니까 알아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응용하기에 따라서는 뭐 미래형 항공기에도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전기 추진 모터에 초전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이 드론, 그러니까 도시명 운송수단으로 좀 넓힐 수 있잖아요. 이런 쪽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어요. 조만간 이 제품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인공태양, 핵융합 뭐 몇 번씩 했는데 이쪽에도 활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 초고온의 플라즈마. 사실 이거를 가둬야 하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일종의 태양인데 태양은 온도가 뜨겁기도 하지만 이 중심부의 압력이 엄청나죠. 그런데 지구에는 이 태양만큼의 압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일기압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더 센 그런 온도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억 도 이상 되는 건데 뭐 만들기도 어렵지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어디 용기에 보관하는가? 이게 문제죠. 1억 도를 버틸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토카막 모양, 이 도넛 모양의 여러 가지 이 튜브 형태를 계속 순환하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 용기를 이제 전자석으로 만드는데 만약에 초전도성 물질이 여기에 응용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수준의 몇백 분의 1로 사이즈 축소가 가능합니다. 파워는 그대로 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영화 아이언맨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아크 원저러라고 해서 작은 핵 융합 장치를 이제 가슴에 달고 다니잖아요. 실제 초전도 물질을 이용해서 더 센 파워를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의료 분야가 생각이 나죠. 지금까지 초전도성 물질이 그나마 가장 활발히 사용된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MRI가 있죠. 이 자기 공명 영상 이미 초전도 현상을 활용하고 있고요. 상온 초전도 이 물질이 상용화된다. 지금보다 훨씬 작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번 했는데 궁극의 이 암 치료, 이 중입자 가속기 여기도 만약에 상온에서 초전도 물질이 활용 가능하다. 그럼 그 크기를 매우 혁신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뭐 성능이 뛰어나긴 하지만 입자 가속을 위한 마그네틱 장치가 거의 건물 하나 크기에 해당되고요. 한 번 치료에 뭐 많게는 1억 원, 많이 낮췄다고 하는데 그래도 5천만 원 이상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자가 접근하기에는 아직도 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온 초전도성체 물질을 활용한다. 그러면 크기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이제 비용이 획기적으로 떨어져요.
어쨌든 상온 이 초전도체를 통한 활용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국방적인, 그러니까 무기적인 부분이 있겠죠? 초음속 발사체 제조가 원활해집니다. 전자기 현상을 이용한 발사체를 제작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 위력이 지금보다 뭐 몇십 몇백 배로 세질 거예요. 전자기를 일으키는 구조를 이제 상온 초전도체로 구현할 수가 있으면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더욱이 이런 발사체 기술은 레이저 무기와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의 군사 강국들의 그런 무기들이 매우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뭐 갈 길은 멀지만 이론적으로는 여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물리학적인 이제 과학혁명의 한 부분이고요. 추가로 생명과학, 생명공학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과연 그렇게 뛰어난가? 만물의 영장이란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가? 어디에서 그 차이점이 있는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원숭이를 보면은요. 인간의 뇌와 이제 다른 영장류의 뇌는 크기 면에서 확실하게 구별이 되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두 영장류의 뇌 크기가 왜 다른 건지는 뭐 정확히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원숭이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정확하게는 비단 마모세종이라고 하는데 이 원숭이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어요. 이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은 영장류의 뇌 크기가 달랐던 이유는 유전자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원숭이 태아에 인간의 어떤 특정 유전자를 이식하자 뇌의 크기가 획기적으로 아주 확연하게 커졌다는 그런 결과를 발견해낸 거죠. 이게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 ARHGAP11B 이게 유전자 이름인데요. 이게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사고력, 판단력, 이해력, 뭐 기타 이 고급 분야의 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신피질 여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인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전자가 아니라고 해요. 우리의 조상이 이제 침팬지와 인간으로 나눠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만 년 전 정도라고 하는데 이 인간의 몸에 이 유전자의 좀 원시 그러니까 조상격이 되는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원시적인 유전자가 한 150만 년 전에서 50만 년 요 사이에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었고 지금의 이 유전자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돌연변이에 의해 생겨난 이 유전자가 인간의 뇌 진화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자연 이 선택을 보면은 보통 돌연변이는 생명체가 거부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안 좋은 쪽이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획기적 혁신적인 엄청난 이제 돌연변이가 나오면은 그 이전까지는 할 수 없었던 퀀텀 점프를 이뤄내게 돼요. 왜 우리 인류 사회학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좀 좋은 위치를 가서 뭐 회사 임원이 된다. 이게 상당히 성공한 좀 인생 축에 들잖아요. 물론 그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인내의 시간을 보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세상을 바꿀 어떤 엄청난 내용을 만들어냈다, 뭐 변화시켰다, 이런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부모의 말에 반항하고 제도권 교육을 아주 격렬하게 거부하고 뭐 세상에 저항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를 꼭 안 좋게 볼 것만은 없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 유전자를 원숭이의 태아에 이식하는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마치 이 원숭이 태아의 뇌가 호모사피엔스의 뇌가 그동안 진화되어 온 과정과 비슷하게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실험 내용을 보면은 유전자 이식 후 정확히 101일이 지나서 이 원숭이의 뇌가 신피질이 더욱 커졌고요. 인간과 같은 수준의 주름이 생겨나고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의 종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 유전자를 이제 동물에게 이식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영장류가 아니라 실험용 쥐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쥐의 뇌가 확연하게 커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식된 유전자의 수가 인간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전자의 수를 훨씬 초과했었기 때문에 뭐 뭔가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그런 가설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혀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쥐는 뭐 영장류가 아니니까 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이 유전자가 우리 조상의 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이 유전자가 인간이 아닌 다른 영장류의 뇌를 획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최초의 과학적 증거를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증거가 인간이 걸어온 진화의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는 큰 힌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를 보면은요, 이제 인류에게 장애가 되는 뭐 지적 장애라던가 조현병, 뇌전증 이런 질병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전부터 생각되어 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유전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생명공학적으로 이러한 질병들도 정복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실험 내용을 다시 보면은 안타깝게도요. 이 원숭이의 태아는 100일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폐기되었습니다. 인간 유전자의 영향을 받은 영장류가 우리의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 윤리적인 선을 넘는다는 뭐 그런 판단에서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윤리적인 면이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죠. 이제 능력적인 면에서 인간이 뭐 고릴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침팬지와 나무 타는 대결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신체적인 능력을 지닌 다른 영장류가 인간 이상의 뭐 또는 동일한 그런 지적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럼 뭐 돌이킬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두려움에서 폐기한 것이 아닌가. 솔직히 결과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앞섭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결정이 올바른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이런 발견을 통해서 인간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으면 뭐 좋겠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실험은 여기까지인데요. 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연구 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용으로 아주 좋겠죠? 뭐 자살용 가미카제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인간보다 훨씬 민첩하니까 뭐 암살자, 킬러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봐도 무서운 결과. 인간이 그리 뛰어나지 않은 존재 또는 뭐 우연의 완성체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쩌면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이 다른 생명체의 발달에도 밀려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이래저래 좋은 내용이 아니면은 분명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의 위협이 확실히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확실하게 뛰어났을 때, 그런 때가 올 때, 과연 인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두려울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인간의 어떤 능력치를 여기에 근원을 다른 영장류에게 주입한다. 그러면 또 금방 따라온다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실험 결과가 또 나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도 암울합니다. 과연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변화에 적응해서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인간은 또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큰 위협이 될지 그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도 나름의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인류의 멸망을 더욱더 빨리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이 크리스퍼 베이비, 정확하게는 이제 유전자 편집 아기의 이야기인데요. 디자인된 아기, 뭐 부모나 국가 정부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선택된 DNA가 이제 인간이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의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이 유전자 편집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크리스퍼 가위 뭐 이야기인데 가위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제 DNA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라낸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편집이 그 기술이 탄생했을 때부터 많은 우려가 따랐습니다. 세상에 없는 생명체를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원하는 대로 생명체의 특성을 바꿀 것이라는 뭐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죠.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편집은 생명윤리 문제로 그 내용을 꺼내기조차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등장하면 기술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퍼의 등장으로 막연했던 두려움은 이제 빠르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아주 최근의 이야기도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획기적인 이 발달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2018년에 이제 중국의 이제 남판 과기대의 한 교수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내용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수정란의 유전자를 편집해서 이제 에이즈의 면역력을 가진 쌍둥이를 탄생시켰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교수가 이제 영상 공개 후에 홍콩대에서 열린 이제 국제 인류 유전자 편집 회의에서 현재 유전자 편집된 다른 아기들을 계속 준비 중이다. 뭐 이렇게 밝혀서 난리가 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는 유전자 편집 아기 허용에 대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어떤 합의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어지간하면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마저도 이 실험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결국 이 실험을 강행했고 결국 중국에서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죠.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뭐 그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제 과학자들, 뭐 언론, 뭐 정부에서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 년 지나서 이 미국에서요. 연구팀이 태아의 성별을 고를 수 있는 인공수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당시에 미국 코넬대의 생식의학연구소, 이 지안 피에로 팔레르모 교수 연구팀인데요. 당시의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플로스1에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염색체가 23쌍이잖아요. 그 중에서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성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듯이 XX면 여성, XY면 남성이죠. 태아의 성별을 보면은 정자에 들어있는 염색체에 따라 결정되는데 난자에는 항상 X 염색체가 포함되어 있고 정자에는 X 또는 Y잖아요. 그런데 이 X와 Y가 이제 무게가 다르다는 점에 이 연구팀이 주목을 했습니다. 염색체는 이제 염기쌍이 X 쪽에는 1억 5,500만 개 정도, 그리고 Y에는 염기쌍이 이제 6천만 개 좀 안 되는 5,900만 개 정도인데요. 염기쌍이 더 많은 X 염색체가 Y 염색체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가벼운 정자는 뜨고 무거운 정자는 가라앉게 하는 다측밀 도구배라는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들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이제 뭐 가벼운 정자를, 그리고 딸을 원하는 부부에는 무거운 정자를 수정시키면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대규모 임상 실험을 해봤는데요. 실제 부부 105쌍을 대상으로 이 기술을 적극 도입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별 이 선택의 정확도가 약 80%로 나타났어요. 대단한 수치죠. 약 59쌍이 딸을 원했는데 인공수정 시술 292회 중에 231회, 정확하게는 79%에서 원하는 성별의 배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원하는 이 46쌍에서도 인공수정 280회 중에 223회에서 원하는 성별의 아기 배아를 얻게 됩니다. 자연적인 확률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리고 이 배아를 자궁에 이식한 결과 딸 16명, 아들 13명이 최종적으로 태어나게 돼요. 태어난 아기들은 이 실험을 발표할 이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아 있었고요. 3살까지 뭐 발달 지체 등의 어떠한 이상 유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편집 아기의 목적 자체는 뭐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정란 상태에서 질병이라던가 유전병, 뭐 가족력, 이런 질병이나 현재 의료 기술로 치료하기 힘든 그런 병에 안 걸리도록 유전자를 편집한 다음에 뭐 출산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질병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잖아요. 좀 말하기는 민감한 내용인데 집안에 정신지체아라던가 자폐아가 있으면 정말 집안의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그 아이가 지내야 하는 세상의 이 따가운 눈총, 그리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여러 내용들이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이 자폐라던가 정신지체아를 보유한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유일한 소망이 내 자식들보다 하루를 더 많이 사는 것,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감성적인 면이나 아니면 과학의 진보 같은 여러 면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학기술로 사람의 특성을 바꾸는 이런 내용이 인간 존엄성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유전자 편집으로 새 생명의 모든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면 과연 인간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아직 불명확합니다. 불안전하고. 제3차 인간 게놈 편집 국제정상회의에서 이 편집 유전자를 가진 이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유전자 편집 기술은 여전히 생식을 위해 인간 배아에 사용될 만큼 충분한 기술이 아니다, 이런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유전자 조작 기술, 성과도 있었고요. 부작용도 발생했지만 어쨌든 유전자 선택이란 이 테크놀로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 디자인 네이티드 아기는 결국 아마도 대세가 될 것입니다. 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기가 병 없이 건강하고 우수한 지능을 가지는 것을 과연 어떤 부모가 싫어할 것인가? 그래서 이 자체에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파생이 돼요. 과연 이 기술로 끝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문제, 그리고 다음 단계의 프로세스인 인공자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된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이 아니라 인공 자궁 속에서 자라게 되는 이 미래 사회가 그렇게 멀지 않은 이제 미래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은 인간의 경우는 어렵고 동물 단계이지만요. 인공 자궁을 이용한 동물의 출산은 이미 성공한 지 오래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2017년에 미국 필라델피아 이 어린이 병원 여기서요. 어미 양, 이 뱃속에 있는 새끼 양을 제왕절개로 꺼낸 다음에요. 바로 비닐백 모양의 바이오백. 이게 바로 인공 자궁인데요. 여기에 양수와 비슷한 용액을 채우고 새끼 양을 넣은 다음에 새끼 양의 탯줄을 튜브로 연결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이 태아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피부가 얇아서 혈액이 비치는 이 핏덩이 모양에서 한 20일 정도가 지나니까 흰색 솜털의 건강한 양을 출산하는데 마침내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2017년 4월에 이 데이터 발표였어요. 이 경우는 이제 양의 태아가 실험을 시작할 때 이미 장기 조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요. 조산한 경우, 그러니까 조산한 새끼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이고 수정란을 처음부터 인공자궁에서 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 아직 인공자궁의 성공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은 한 23주에서 24주가 되는 그런 개체를 선택해서 실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 이 생쥐의 배아를 인공자궁에서 자라게 하는데 성공하는데요. 보통 생쥐의 임신 기간이 한 20일 정도인데 임신 5일에 생쥐 자궁에서 250개의 세포로 분화된 배아를 채취합니다. 이를 인공자궁에 옮긴 뒤 임신 기간의 절반인 11일 동안 배아를 키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2021년 3월의 발표예요. 앞에 양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장기가 분화된 이제 어느 정도 좀 큰 이 태아를 키웠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생쥐는 장기가 분화되지 않은 이 배아에서 키웠다는 점이 다릅니다. 인공자궁에서 자란 배아는 생쥐 자궁에서 자라는 배아와 같이 팔다리, 그리고 순환계, 신경계 모두 정상적으로 발달했고요. 심장이 뛰는 속도가 분당 170회 정상이고 배아를 지난 태아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배아가 수정란보다 10배 이상 커지면서 별도의 혈액을 통한 영양분 그리고 산소 공급 이런 게 잘 되지 않으면서 실험은 이제 12일 차에 끝났지만 인공자궁으로 생쥐를 출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한 케이스죠. 그리고 이를 받아서 이제 와이즈만 연구소의 제이콥 하나 박사 이 수정 이 며칠 후가 아닌 이 수정 당일에 암컷 생쥐의 난관에서 이 수정란을 채취한 다음에 인공자궁에서 이 11일 동안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해서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인스턴트 아기가 가능해진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3분 아기라고 하면 느낌이 빠를 것입니다. 3분 컵라면 같은 느낌이죠. 서글퍼집니다. 이게 물론 동물 실험의 경우지만 어쨌든 장기간 인공자궁 내에서 배아를 거친 다음에 태아 단계까지 성장시킨 것은 이 연구가 처음이었어요. 임신 기간의 절반을 넘어서 키우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 풍부한 영양액이나 인공혈액을 공급하고 이 산소와 영양분을 지속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계속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걸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서요. 이제 회전시키는 유리병, 그러니까 이걸 동원해서 인공자궁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속도를 회전시키고 모양 자체도 생쥐 자궁의 압력까지 같게 구현해서 인공자궁에 가장 문제가 되던 살아있는 엄마의 이 신체기관 자궁과 같은 조건을 만드는 방안도 성공하였습니다. 이 인공자궁 기술이 훗날 인간에게도 어떻게 적용하게 될지에 대해 이제 과학계가 이제 많은 주목과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 와이즈만 연구소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제 유명한 잡지죠, 네이처 여기에 수정란 없이, 그러니까 체외 수정 없이 실험실에서 인간 배반포 유사체를 배양한 두 가지 연구 결과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이어서요. 호주의 모나시대 연구진이 피부 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한 다음에 배양하고 미국 텍사스대 사우스웨스턴 병원에서 이 배아줄기 세포를 배양한 다음에 배반포와 비슷한 입체 구조를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공 모델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배반포라고 하면은 향후 장기와 조직으로 자랄 수 있는 이런 배아 줄기 세포들이 생겨난 상태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술과 이스라엘의 인공자궁 기술을 결합하면은 이론적으로는요. 실제 수정란과 자궁 없이도 생명체의 배아 발달 과정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출산과는 전혀 다르게 암수의 수정 없이도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SF 영화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이 대량 인공자궁 장치가 발표되게 됩니다. 2022년 1월 기사인데요. 중국 과학원의 수저우 생명공학기술원 여기에 연구팀이 인공자궁 AI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많은 수의 동물 배아를 인공자궁에서 배양할 수 있다고 SCMP,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발표했습니다. 이게 중국발 기사라서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문대로라면은 한마디로 아기 공장, 즉 대량 생산, 대량 육아가 이제 되는 거고요. 아니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사육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영화 매트릭스 보셨죠? 여기에 수많은 캡슐 안에 사람들이 이제 영양분을 기계에게 빼앗기면서 사육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장면과 비슷하다고 봐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개발된 인공자궁 AI 유모, 24시간 쉬지 않고 배아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CO2 농도를 조절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자궁 내 살아있는 환경을 이 생물의 실제 자궁과 비슷하게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뭐 쥐라든가 기타 동물 배아를 대상으로 했지만요. 궁극적 목표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고 인간 배아 발달 생리학과 관련해서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이 후기 단계 연구에 좀 많은 그런 문제가 있을 뿐이고 아마 조만간 완성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현행 국제법상으로는 2주 이상 된 인간 배아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은 항상 저 멀리 있죠? 어딘가에 누군가는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과학적 성과가 잘 이뤄진다면 이제는 이제 사회 문제적인 확장으로 이어져요. 이렇게 되면은요. 인공자궁에 필요한 장비 그리고 자원 제공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있거든요. 물론 뭐 대량 생산된다면 참 말이 슬프네요. 대량 생산. 어쨌든 간에 자연 출생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비용, 육아 문제 여기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을 거고요. 사회적 윤리적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겁니다. 지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그리고 부모들이 이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절대 양보가 없잖아요. 각계각층에서 이제 부딪힘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인공자궁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있다. 그러면 부모의 유전체로부터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좀 기계, 머신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하층민 계급으로 분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도 어렵지만 여기에 인류의 윤리, 그리고 도덕, 그리고 법률과 사회적인 여러 해결책들 물론 반대 견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또 계속 방해를 하겠지만요. 아마 어떻게든 인류는 발전해 갈 겁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그것을 발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여기까지 오는 단계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과연 해결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그로데스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피엔스 그리고 과학은 아기를 선택해서 인공적으로 길러 태어나게 하는데 이 단계에서 그칠 것인가? 또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지식 전송 그리고 지식의 주입인 뉴럴링크의 문제입니다. 학명으로 보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학문인데요. 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죠.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뭐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사실 이 분야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구해오던 분야였는데 제목만 봐도 대충 뭐 무슨 기술인지는 감이 옵니다. 말 그대로 뇌와 컴퓨터를 이어주는 거니까 우리 뇌의 뇌파를 신호로 분석해서 컴퓨터에 넣어주고 그러면 컴퓨터가 그걸 다시 이용해서 명령을 수행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뭐 될 거예요. 이전에 얘기한 그 하반신 마비된 환자 그러면 환자의 뇌에서 하반신으로 움직이라는 명령을 보내게 되는데 그 뇌파를 분석해서 기계 의족에게 전달하고 의족이 명령대로 움직이게 하는 뭐 다 유사한 기술입니다. 또 신호를 읽어서 내가 생각한 것만으로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BCI 기술을 활용해서 인류 최고의 천재 수준의 그런 지식 그리고 올림픽 대표 선수급의 운동 능력 물론 이 경우에는 이론적인 내용이 우선이겠지만요. 그리고 각 분야 최고의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지식과 지혜를 순식간에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기술 모든 과정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는 이 궁극적인 기술의 문제가 대두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분야를 사업으로 연결한 사람이 있죠. 바로 전 세계의 가장 문제 그리고 쾌남하면서 가장 잘 나가는 돈 많은 사람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뉴럴링크라는 기업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영상을 공개한 게 있어요. 그중에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 돼지의 뇌 신호를 데이터로 변환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이걸 기록한 영상을 올려놨어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실험 자체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벌써 2019년의 일입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이 일론 머스크, BCI 기술의 놀라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에 칩을 심은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이 게임을 하는 영상을 다시 올리기도 했어요. 원숭이가 머리에 칩을 꽂고 아무런 조이스틱이나 게임 패드도 없이 게임을 하는 모습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일론 머스크는 이 BCI라는 기술이 인류의 마지막 보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기술적으로도 과거 의학계에서 이루어냈던 성과, 즉 원격 조종을 달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미 의학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아주 글로벌적인 파장이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개 기업이 몇 년 만에 최신 의학의 성과를 대부분 따라잡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를 보면은 자신의 가장 중대한 목표가 화성으로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화성을 지구화하는 이 테라포밍이 그의 이제 최종 완성형 꿈인데 그 중간 과정으로 이제 이런 사업과 연구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금을 잔뜩 받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더 나아가서 이 침습형 기기지만 출혈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없는 이 칩 삽입 기술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구글링 해보면 여기 관련 기사가 또 많이 떠요. 이런 놀라운 기술을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인간에게 이 칩을 심어서 장애인이나 난치병 환자들을 아주 쉬운 처치만으로 정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미국 FDA에 임상시험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이 처음에는 많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하지 않은 거냐라는 윤리적인 문제를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계속 진행을 했고요. 결국 2023년 5월 말에 인간 임상실험 FDA 승인을 획득하게 됩니다. 처음에 예상치 못한 반발에 다소 시기가 늦춰졌지만 앞으로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 피셜이죠. 다시 말해서 2028년에서 늦어도 2033, 4년이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뇌에다 칩을 박은 상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과대 포장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몇 년 정도 더 늦춰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마도 이 방향으로 인류가 나아가는 것을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BCI 기술은 도대체 어디가 좋은 것인가? 일론 머스크는 이 난치병 치료 같이 환자들을 위해서도 이용하지만 그 정도 목적으로 이렇게 공을 들이진 않겠죠, 이 사람이? 더 나아가서 인류가 어떤 특이점이 왔을 때 초인공지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 BCI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제는 알다시피 알지 못해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특이점은 멀지 않았고요. 초인공지능은 인류 70억 명의 머리를 다 합쳐도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현재 단계고 앞으로 어디까지 차이가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만약 초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엄청난 성능의 AI가 인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만약에 인류를 멸종시키려고 하거나 우리가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순간 인류는 바로 이 초 AI가 가져오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한 유일한 대책, 이 초인공지능을 잘 길들이거나 로봇의 3원칙처럼 알고리즘상으로 제약을 거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들은 다 어떤 제약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발달된 초인공지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약, 이것쯤은 금방 파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한 것, 바로 우리 인간이 초지능과 동급 수준 이상의 지성을 갖춘다. 이런 이제 솔루션을 내놓은 겁니다. 뛰어난 AI가 무서운 거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 AI가 제시한 솔루션, 예를 들어서 세계 평화, 핵 확산 방지, 지구 온난화 이런 대책이 정말 인류를 위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사실 속으로는 인류를 말살하고 그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음흉하고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설령 알아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인간 자체가 강해져야 하고 똑똑해져야 한다. 그래서 머리에 칩을 심어서 모든 인간이 똑똑해지고 훌륭한
그리고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성을 쌓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의 전술, 곧 양으로 극복을 했고 대대로 전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BCI 기술을 통한다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지능만큼 뛰어난 지성 그리고 방대한 지식을 삽시간에 머리에 넣을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 하나하나가 초지능과 동급 이상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지능은 인류의 동반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하인이 되거나 적어도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에 의한 디스토피아는 일어날 확률이 줄어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이 BCI 기술은 전부 이 정보의 아웃풋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나 지식을 컴퓨터로 옮길 수는 있지만 정작 가장 핵심이고 궁극적인 목표인 지식을 뇌로 집어넣는 이른바 정보의 인풋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단지 이 BCI라는 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는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전자공학과 뇌과학, 기타 여러 학문 간 융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어렵고 고난한 시간이 지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목표한 정도로는 아닐 수 있겠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는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인간, 삽시간에 아인슈타인 이상의 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된다면 그때는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지금과 같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과학은 과연 어디까지 진보할 것인가? 아니, 이것을 진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 영향력과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고민이 많습니다. 한번 변화의 테크트리를 탄 이상 과학의 발전은 멈출 수 없어요. 혹시 국가나 정부, 단체가 막으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랬듯이 더 무서운 숨겨진 집단 또는 매드 사이언티스트들의 연구 결과가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당신이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힘없이 직장과 일터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세상은 저만치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평생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제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한번 늦춰지면 따라잡는 것은 매우 힘들고요.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방법은 있습니다. 이 분야의 유망한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벤처일대 투자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해당 기술을 새로 연마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반대로 예를 들어서 누구보다도 빨리 뉴럴링크 등을 이식하는 방법도 포함될 겁니다. 물론 그만큼의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이러한 BCI 시스템을 만드는 그 누구라도 퍼스트 임팩트, 즉 첫 번째 실험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선정하지는 않을 것이란 겁니다. 당연하겠죠? 리스크를 뭐하러 짊어지겠습니까? 권력과 돈이 있는데. 실제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나는 화성을 테라포밍해서 지구화하는데 온 인생을 다 바칠 것이지만 내가 화성에 가장 먼저 가는 그 우주선에 탑승 우주인이 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많은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있는데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를 한번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자극이 되고요. 때로는 아이디어가 막 샘솟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피엔스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기대와 관심을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종인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종의 한 일원이라는 것이 때로는 좀 괜찮다고 여겨지다가도 부끄러울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자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복잡한 감정의 연속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으로 사피엔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는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